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열한 공방과 국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우리 측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일본 측 대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우리의 제안도 회피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우려와 부정적 영향 등을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조윤재 주미대사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워싱턴에 도착한 데 이어 한국 의원단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직파 간첩 용의자가 검거돼서 국정원과 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몇 해 전 국내에 들어왔다가 제3국에서 국적을 세탁해 다시 입국했는데 북한 직파 간접이 붙잡힌 건 13년 만입니다. 보리스 존슨 신임 영국 총리가 정식 취임했습니다. 첫 번째 연설에서는 오는 10월 말 예외 없이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각에도 브렉시트 강경파와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들을 임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음 주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된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간으로 협상에 참여할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상하이 협상 이후 워싱턴에서 후속 협상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열한 공방과 국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우리 측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일본 측 대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 무대에서 설명함과 동시에 일본 측에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대화 제의를 받고도 일본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희정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WTO 일반 이사회 이튿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논의는 11번째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실장은 164개 회원국을 상대로 약 10분에 걸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왜 부당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명백한 WTO 규범 위반이며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며 일본을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조치가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외교적 보복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며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야마가미 신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에게 제네바에서 직접 만나 양자 협의를 열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That clearly shows Japan has not confidence or even courage to face what Japan has done. 일본이 1대1 협의를 왜 어떤 이유로 거절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게 우리 측 입장입니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한일 양국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중재에 나설 걸로 예상됐던 미국을 포함해 다른 회원국들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WTO 제소도 적절한 상황과 계기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원산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합니다. 안태훈 기자, 북한이 지난 5월 9일이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78일 만에 또 발사체를 쏘아 올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쏜 미상의 발사체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모두 2발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에 쐈고요. 비행거리는 약 430km입니다. 비행거리로 보면 지난 5월에 발사한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맞다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고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을 북한이 계속 실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참은 발사체 세부 사항에 대해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에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당시 2, 3주 안에 북미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무 협상 재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을 재개하려면 절차상 사전 조율이 필요한데 이 단계부터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해선 바로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관련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죠. 북한 고려항공이 다음 달부터 평양 마카오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일단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고요. 또 북한을 찾는 외국인들의 수요 또한 늘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마카오 정기 노선 재개는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을 찾는 외국인들의 여행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미 CNN 방송은 북한 내 부유층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미국 당국에 이번 노선 재개는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한때 불법 행위를 위한 중심지로 마카오를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미국은 2005년에 김정일 정권의 돈 세탁 혐의로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1990년대에 평양 마카오 노선을 운항했습니다. 북한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선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북한의 직파 간첩으로 의심되는 40대 남성이 우리 공안 당국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으면서 최근까지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님으로 행세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최근 40대 난파 간첩 용의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A씨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목적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A씨가 북한 총참모부 산하기관인 정찰총국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님으로 행세하면서 불교계에 잠입해 활동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몇 해 전 국내에 들어왔다가 제3국에서 국적을 세탁한 뒤 제주도로 다시 입국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국 경로를 수상하게 여긴 국정원이 감청 등을 통해 혐의점을 포착한 겁니다. 공안당국은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북한에서 파견된 직파 간첩이 붙잡힌 건 2006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북한 국경수비대가 한국인 2명과 러시아인 선원 15명이 타고 있던 러시아 선적 어선을 지난 17일 납포했죠. 러시아 당국이 어선 억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제법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통한 항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어선은 북한 영해를 벗어난 곳에서 항해 중이었다는 겁니다.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다며 선원들은 조사 이후 풀려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측은 개성 연락사무소를 통한 우리 정부의 확인과 송환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수산청이 현지 시간 24일 어선 샹하이린 8호가 북한 국경수비대에 납포돼 원산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억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어선은 북한 영해를 벗어난 곳에서 항해 중이었고 국제법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통한 항행을 허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샹하이린 8호는 2015년에 건조된 러시아 선적으로 180톤급이며 길이 37m, 폭 7m 크기입니다. 러시아 극동 사할린에 등록된 북동어업회사 소유입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해당 어선에 러시아인 15명과 한국인 2명 등 모두 17명이 타고 있었다며 선원들은 건강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측 북한 대사관은 북한 영해 안으로 들어온 어선을 납포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선원들은 조사를 마친 뒤 풀려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선원 2명은 각각 50대와 60대 남성으로 러시아 선사와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어업지도와 감독관 자격으로 승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어제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북측에 회신과 송환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우려와 부정적 영향 등을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조윤재 주미 대사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워싱턴에 도착한 데 이어 오늘은 한국 의원단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먼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가 불러온 파장과 관련해서 조윤재 주미 대사가 밝힌 미국 측의 반응부터 살펴보죠. 네, 조윤재 주미대사는 오늘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의 일방적 무역 조치의 부당성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리 우려와 관점을 미국 측에 전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가 손상될 우려와 함께 미국 기업에 미칠 피해 가능성에 대해 이곳 조야의 주의를 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미 측은 자신들이 이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이 외교적 해결 방안을 찾아가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면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의원단도 오늘 워싱턴에 도착했죠. 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 의원단이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워싱턴에 왔습니다.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의원단은 한미일 3국 의회 차원의 만남이 될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가 가져올 한미일 삼각협력에 대한 악영향과 미국 경제에 미칠 우려되는 측면을 다각적인 각도에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희상 의장의 친서와 일본 조치에 대한 외통위 규탄 결의안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워싱턴에 도착해 대미 설득 작업에 들어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일 윌버로스 상무장관을 만나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자국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실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 모두 부인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오히려 한국군이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힌 국방부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측과 실무 협의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어제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전문을 보냈습니다. 독도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서 계획된 항로를 따라 비행했다며 오히려 한국군이 방해하고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고 반복될 경우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 조종사들이 러시아 조종사들과 교신을 하거나 경고 비행을 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밝힌 유감 표명과 정확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도 배치된다며 영공을 침범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종사 교신 음성이나 레이더 영상, 경고 사격 통제 음성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제 러시아 무관을 통해 침범 시간과 좌표 등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만큼 오늘 실무협의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两国空军在东北亚地区组织实施首次联合空中战略巡航，两国空军飞机的严格遵守国际法有关规定，未进入他国领。 중러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키고 연합작전 능력을 한 단계 높여 세계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혼선도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러시아 측의 입장을 전혀 다르게 전하면서입니다. 러시아 무관의 발언을 말한 거였는데 러시아 공식 입장도 아니었는데 신중하지 못한 전달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15분 청와대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을 찾았습니다. 전날 국방부에 초치된 러시아 무관의 발언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수석은 이 무관이 러시아 군용기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도 했습니다.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러시아가 영공 침범을 인정한다는 것도 시사합니다. 하지만 오후에 나온 러시아의 공식 입장은 달랐습니다. 자국 군용기는 계획된 항로를 따라 비행했다. 즉 영공 침범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기기 오작동 문제도 다릅니다. 윤도환 수석은 러시아 무관이 기기 오작동을 언급했다고 했지만 군 관계자는 기기 오작동이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공 침범이 2차례나 진행된 점으로 미뤄볼 때 믿기 힘들다는 겁니다. 윤 수석은 무관 입장을 공식 입장으로 이해했다면서 러시아 공식 입장이 달라져 혼선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입장이 아닌 러시아 무관의 생각을 신중하지 못하게 전달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영국의 존슨 신임 총리가 예외 없이 오는 10월 말에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나은 새 합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보리스 존슨 신임 영국 총리가 다우닝가 10번지 관저에 도착합니다. 버킹엄 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아련하고 제77대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존슨 총리는 예외는 없다면서 오는 10월 31일 EU를 탈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은 새로운 합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도 해 EU와 추가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경찰관을 2만 명 늘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복지 확충 공약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런던에선 존슨 총리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과 그와 경쟁했던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 등 강요들의 사퇴도 이어졌습니다. 존슨 총리는 재무장관에 사지드 자비드 전 내무장관을, 외무장관에 도미니크 랍 전 브렉시트부 장관을 기용하는 등 내각 인선에 나섰습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보수 색채가 강한 이들이 포진했다며 존슨 내각이 무너지면서 생각보다 일찍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 소식이 미 언론 등을 통해서 전해졌었는데요. 미국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 30일부터 이틀간 상하이에서 있습니다. 2달 만에 고위급 협상인데요. 문우신 장관은 이번 상하이 협상 이후 워싱턴에서의 후속 협상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 대표단의 무역 협상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상하이에서 재개됩니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간 24일 로버트 라이트아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상하이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끌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협상에서 지식재산권과 비관세 장벽, 농업, 서비스업 등 이슈를 폭넓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은 5월 이후 2달 만입니다. 당시 협상은 중국의 무역 합의 법제화, 기존 관세 철회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 쟁점 외에도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문제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우신 장관은 이번 협상 이후 워싱턴에서도 후속 협상이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급하게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추경 때문에 속이 탄다며 7월 안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쌀 5만 톤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세계식량기구가 북한과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알게 됐다며 북한의 공식 입장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박, 섭외 등 막바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수송 준비가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반발하며 어제 최고위원 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최고위원 9명 가운데 손 대표와 문병호 최고위원, 최이배 정책위원장 등 당권파 3명만 참석해 또다시 반쪽 회의가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금호산업이 오늘 정식 매각 공고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예비 입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빠르면 올해 안에 매각 작업이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커피 전문점 커피빈을 필리핀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인수를 합니다. 졸리비라는 업체가 4,100억 원가량의 인수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요. 지난 2013년에 3천억 원의 커피빈을 인수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6년여 만에 매각에 성공을 했습니다. 돼지 등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게 오늘부터 금지가 됩니다. 1년 전 중국에서 발생한 뒤 북한 등지로 확산이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잔반 대신에 배합 사료를 주기로 결정한 농가에 정부가 사료 한 달치와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6분 경북 울진군 부근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울진군에서 북동쪽으로 58km 떨어진 해역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는 없습니다. 부산에서 A형 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6월 중순부터 이달 초 사이 같은 음식점을 이용한 손님 19명이 A형 간염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식당에서 반찬으로 나온 중국산 조개 젓갈이 원인으로 의심됩니다. 지난 5월과 6월 경기도와 서울에서 발생한 A형 간염도 중국산 조개 젓갈이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경북 청도군에서 80대 여성이 텃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청도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이, 2심에서는 7년이 선고됐었습니다. 이 전 감독은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면서 부인을 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강남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탈세 의혹도 나오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최근 이 YG와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에 대한 세무조사가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현석 씨의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고창군에 있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생가가 철거가 됩니다. 지난 2001년 고창군이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생가를 복원했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복원을 추진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군용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러시아 측과 우리의 실무 협의가 오늘 서울에서 진행이 됩니다. 국방부 국장급 당국자와 주한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 측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늘부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취임식에서는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곳곳에 장맛비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영남 지방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대체로 밤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길게는 일요일까지 계속되면서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또 강원 영서까지 많게는 일요일까지 400mm 이상, 그 밖에 중부 대부분 지역에 최대 250mm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대비 잘하시고요. 반면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비교적 양이 적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지방에 계속해서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강릉 32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도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비는 일요일에 모두 그치겠지만 이후에도 장마 전선의 이동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4호기에서 큰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원전 사고 시 방사능 누출을 막아주는 최후 보루인 경납벽에 난 구멍입니다. 이미 4호기에서 확인된 구멍이 100개가 넘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건 크기가 무려 157cm에 달했습니다. 경납벽이 뚫리기까지 불과 10cm만 남겨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어제 공급, 즉 구멍이 확인된 건 한빛원전 4호기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흐르는 증기 발생기를 보호하는 경납벽에 난 구멍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구멍은 102개. 원전 당국은 이달 초 이 중 가장 큰 구멍이 90cm 깊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증기 발생기의 증기 파이프 바로 아래 난 구멍의 깊이는 157cm. 경납벽 두께가 167cm인 걸 감안하면 남은 콘크리트는 불과 10cm 두께였습니다. 구멍은 가로 3.3m, 세로 97cm에 달해 이삿짐 박스 30여 개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부실 공사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다져지지 않은 데서 온 이유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수호는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전면적인 조사와 건전성 평가까지가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발전소 가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한빛 4호기에 대한 정밀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어 한수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 재가동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오후 고 씨의 현재 남편인 A 씨를 불러 7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경찰 측은 정확한 혐의나 진술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며 확보한 진술을 분석한 뒤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씨의 의붓아들 B군은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에 있는 고 씨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고 아내 고 씨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젯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했던 천막을 자진 철거한 뒤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 3개동을 기습 설치한 지 나흘 만입니다. 우리 공화당 측은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 장소를 옮겼고 비바람에 강한 몽골 텐트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부산 영도구에서 도로를 달리던 이동식 크레인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크레인은 반대편 차로를 지나 한 점포를 덮쳤고 이 과정에서 크레인 운전기사 A씨가 다쳤습니다. 크레인이 덮친 가로수와 점포 입구도 파손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원산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 등에 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독도 인근의 우리 영공을 명백히 침범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응 출격한 한국 전투기들이 위험한 차단 비행을 펼쳤다고 주장하면서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또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4분과 5시 57분 두 차례인데 이게 어떤 미사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거리상으로는 430km 나갔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뭐 정확한 비행 패턴이라든가 그 뭐 고도 이런 건 나오지 않았는데 거리만으로 놓고 본다면 지난 5월 초에 2번 발사한 그 북한판 이스칸다르라고 하는 토이 이제 KN-23으로 이제 명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아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은 거로 보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아직 단정할 수는 없고 지금 최근에 북한이 지난 7월 초에 권영근 그
북한에 있는 그 대미상이 그 부장이 그 우리의 F-35를 가지고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공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만은 좀 사거리가 너무 길다. 날아간 거리가 430km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상당 부분 또 개량된 또 대공 미사일 가능성도 보이고요. 또 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엊그저께 잠수함에 관련된 것도 했지 않습니까? 이 잠수함하고 또 연결시켜 본다고 한다면 또 북극성의 지상 발사의 가능성도 있는데 또 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또 이제 북한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북미 간의 어떤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는 거에서 과도한 또 뭐랄까 탄도 미사일로 아주 규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발사할 가능성은 또 좀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고 보면 지난 5월달에 발사한 이스칸다르 또 혹시나 개량된 그 대공 미사일의 어떤 장거리 버전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오늘 쏘아 올린 불상의 발사체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뭐 계속 그 개발이라기보다는 이미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 정도 쏜다는 것은 뭐 개발 단계라기보다는 실전 배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발사한 것은 아무래도 북미 간의 실무회담에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금 시기가 북한이 이제 그 농사 시기를 지나서 하계 훈련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있는 지금 곧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연합 훈련의 이 비슷한 시기에 북한도 7월, 8월 달에 하계 훈련 기간인데요. 이 하계 훈련 기간에 이왕 훈련을 하는 거 좀 뭐랄까요? 효과 있고 임팩트. 그러니까 대규모적으로 뭐 동원을 많이 하는 이런 훈련보다는 작지만 상대방이라든가 또 어떤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훈련을 한다고 본다면 아마 이 이스칸데르 같은 이런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메시지,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미사일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며칠 전에 잠수함을 시찰했을 때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대내용으로 북한 주민들을 다독이기 위한 뭐 안보 상황에서 빈틈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불상의 발사체를 또 쏘아 올린 거 보면 뭐 사실상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한 뭐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내적으로 지금 하계 훈련 기간이라는 측면에서 훈련을 효율적으로 아주 뭐 임팩트 있게 하면서 인민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 아무리 훈련 기간이지만 이런 미사일을 쐈다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실무회담을 하기 위한 협상 단계에서 미국의 어떤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압박 이런 것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 사이에 계속해서 실무 협상을 위한 물밑 조율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북한이 반응을 하는 거 보면 실무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달 발사할 때도 북한이 이 뭐 동일한 거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때도 이제 포병이라고 이야기했지.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그 회담을 깨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할 내부적 메시지를 하는 어떤 그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은 거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아마 내일 어떤 발표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발표에 따라서 조금 메시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만은 북한도 지금 만약 지난 5월 달에 발사한 미사일이 맞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그 미사일 발사가 일상적인 것이다. 일반적인 훈련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나름대로 어떤 영향을 미치겠지만 뭐 이 판을 깨거나 아니면 완전히 뭐 실무회담이 일어나지 않는 끝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북한이 이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조금 사실 지난 저희들이 북한이 쌀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뭐 확인도 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저는 상당 부분 이 협상 과정에서 직접적은 아니지만 WFP라고 식량기구를 통해서 이걸 상당 부분 말하니까 받을 것을 확인하고 이제 당장 뭐 이제 3자 간에 조율을 하고 보냈는데 이것이 지금 6월 30일 이후에 실무회담에 대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북한이 어떤 미국을 압박하고 또 현재에서 한국의 어떤 입장의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이 어떤 쌀 받는 것
자체를 약간 뭐랄까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러니까 이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쌀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쌀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북한이 이런 어떤 그 행동을 하는 어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진정한 의도를 좀 알고 네. 뭐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틀 전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을 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까지 침범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뭐 전혀 침범한 사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뺌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이제 카디즈에 진입을 해서 그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건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뭐 일시적으로 그 전체적인 시간을 봤을 때 카디지에 진입해서 왔고 그다음에 자디즈라고 일본 식별구역까지 넘어갔다 왔다는 전체적인 그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의 합동 훈련 자체가 우발적인 건 될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독도의 영공을 침범한 것이 과연 의도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이것이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 선회를 해서 되돌아왔다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가 상당 부분 또 짧은 기간이 아니라 앞쪽에 한 3분, 뒤쪽에 4분에 총 7분간 있었다는 측면을 보고 우리가 몇 차례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상당 부분 독도의 영공에 침범하는 자체도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어쩌면 그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어떤 불만 이런 것이 있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미국의 어떤 인도 태평양 전략 지난 6월 1일 날 이제 미 국방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아주 정해서 위협 국가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런 것에 대한 반발로 또 오래전부터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인 어떤 준군사 동맹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벌써 이미 군사 훈련을 실시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 항공기를 이용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방어막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한미일이라는 이 군사 축을 한번 건드려 본 거죠.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고리를 건드려서 어떤 미국의 의도대로 갈 수 없다 이런 측면을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좀 가슴 아픈 것은 한국 측에서도 이 뭐랄까요 어떤 그 지금 미국과 일본 밑에 있는 어떤 그 한국으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질서, 군사적 질서를 한국이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선택의 강요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을 던진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뭐 우려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겨냥한 아주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계속해서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와 러시아 측의 실무자가 이와 관련해서 만나서 실무 협의를 한다는 모양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 사태? 아마 조금 우리가 언급했던 면도 있지만 러시아 무관이 일단 한번 인정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항공기 간의 그 레이더에 대한 증거 자료라든가 또 교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는 침범에 대한 증거 자료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러시아가 이게 번복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공식적으로 무관이 와서 한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무관이 했다가 다시 번복한 것은 분명히 아마 독도라는 곳이 갖고 있는 민감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독도라는 곳에 그 영공 침범에 대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놓고 보면 치밀하게 계획된 어떤 뭐라 할까요? 그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이 항공 훈련 자체에 어떤 흠집이 낼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독도에 대한 영공 침범 자체를 우리한테 사죄를 함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일본이 바로 지금 그 이번 사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 거에서 우리를 지금 비난하고 나타난 데에서 참 뭐 이상한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그 러시아가 급하게 그러한 점을 인지를 하고 이제 생각을 바꾸고 이런 것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향후에도 어떻게 놓고 보면 조금 이러한 약한 어떤 그 고리를 계속적으로 그 중국과 러시아가 건들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원산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잠시 후에 보도국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안태훈 기자로부터 듣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 측과 회계법인 측의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게 콜옵션 존재를 회계사들이 몰랐는지입니다. 회사 측은 부채가 될 수 있는 콜옵션 관련 정보를 줬다. 회계법인 측은 받은 게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바이오 측에서 말을 한 게 회계사들에게 줬다는 경영수첩이라는 문서입니다. 검찰이 그런데 여기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 업체와 2011년 합작기업 삼성에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삼성 측은 이때 미국 업체가 삼성에피스 주식을 원하는 때 살 수 있는 콜옵션을 줬습니다. 미국 업체가 권리를 행사하면 회계 처리상 삼성바이오는 부채, 즉 빚이 늘어납니다. 삼성은 이 문제를 회계법인에 제대로 설명했고 합작계약서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건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 때 회계사들은 당시 합작계약서를 받은 게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삼성 측은 계약서가 아니라 경영수첩이란 문서를 회계사들에게 제공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문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사실상 이 콜옵션은 행사될 수 없는 것이다. 즉 부채 문제도 발생할 게 없다는 취지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삼성이 이런 방식으로 회계사들을 속이고 회사 가치를 부풀린 점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엔 오류가 많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네, 곳곳에 쌓이고 있는 쓰레기와 폐기물 문제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금 시설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4곳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나서기 전 민간에 모든 걸 맡긴 사이에 발생한 문제들 가운데는 업체들이 마음대로 정하면서 올라간 처리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폐기물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는 건 산업과 건설 폐기물입니다. 이런 사업장 폐기물은 지난 20년 사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폐기물이 넘치다 보니 업체들도 허용량을 넘어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처리의 대부분을 민간 업체가 맡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대 정부와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 업무를 민간으로 넘긴 탓입니다. 당시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공공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 5곳 중 4곳이 민간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은 군산에 단 한 곳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폐기물 처리 비용은 민간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최근 4년간 폐기물 처리 비용은 매년 약 2만 원씩 올라 매립의 경우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라돈, 수은 등 유해성이 높아 특별히 처리해야 하는 지정 폐기물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사회적으로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뿐만 아니라 의료 폐기물도 공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JTBC 강버들입니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절차를 일본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보낸 상태고요. 이에 대해서 일본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가 됐는데 10,000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고 대부분 찬성이라고 일본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 달쯤 이 조치 시행과 관련해서 일본의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일반인들의 의견을 받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웹사이트 창입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는 기한이 한 달째 되지 않는 건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수출 관리를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례적으로 10,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수출 우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에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오전 일본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바세나르 체제 기본 지침 등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고 항의했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쯤 우리의 국무회의격인 가기에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상당수 품목에서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세계 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열한 공방과 국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우리 측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일본 측 대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우리의 제안도 회피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비행거리가 약 430km로 전해졌는데 발사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한미 당국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우려와 부정적 영향 등을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조윤재 주미 대사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워싱턴에 도착한 데 이어 한국 의원단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직파 간첩 용의자가 검거돼서 국정원과 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님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직파 간첩이 붙잡힌 건 13년 만입니다. 보리스 존슨 신임 영국 총리가 정식 취임했습니다. 첫 번째 연설에서 오는 10월 말 예외 없이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각에도 브렉시트 강경파와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들을 임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음 주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가 된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간으로 협상에 참여를 할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상하이 협상 이후에 워싱턴에서 후속 협상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급하게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추경 때문에 속이 탄다며 7월 안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금호산업이 오늘 정식 매각 공고를 냅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매각 작업이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경북 청도군에서 80대 여성이 텃밭에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청도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로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에서 산사태가 나 지금까지 1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밤 산에서 쏟아진 흙더미가 주택 20여 채를 덮쳤습니다. 폭우에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적어도 1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32명이 실종 상태라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당국이 800명이 넘는 구조대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지만 산해 경사가 가팔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프랑스 남서부 지역의 최고 기온이 섭씨 41.2도를 기록했는데요. 72년 만에 가장 높은 온도입니다. 벨기에에서는 현지 시간 24일 최고 기온이 섭씨 39.9도까지 올라 186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로 기록됐는데요. 불볕더위에 벨기에 기상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가운데 프랑스 기상청은 현지 시간 25일에도 파리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웃돌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을 출발하려던 여객기 안에서 한 여성이 남편의 머리에 노트북을 내던져 체포됐습니다. 좌석에서 싸우는 부부를 승무원이 일으켜 세우자 여성이 남편의 머리에 노트북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쳐다봤다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건데요. 남편을 때리고 튕겨나간 노트북에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까지 다쳤습니다. 여성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요. 결국 부부는 비행기에서 쫓겨나고 이후 여성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북서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성난 들소가 9살 소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공중에 2m가량 떠올랐다가 떨어졌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들소가 사람을 공격하는 건 드문 일인데요. 옐로스톤 국립공원 측은 관광객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들소가 자극을 받아 갑자기 달려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스페인령 푸에르테벤투라 섬에서 열린 카이트 서핑 대회인데요. 선수들은 하늘과 바다를 넘나들며 아찔한 묘기를 선보입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덩달아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캐나다와 스페인 선수 등이 있는 다국적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국 법원이 중미 이민자 행렬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미국이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중미 이민자 모자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사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입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단체의 업무가 피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는 증빙이 없다고 판시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3개 나라 출신 이민자들이 제3국을 거쳐 미국 국경에 올 경우 경유국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는 정책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멕시코를 거쳐 미국 국경으로 오기 때문에 멕시코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도록 만들어 미국에 곧바로 망명 신청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연방 법원이 이민 관련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가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과테말라 이민자 모자의 사진이 공개돼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이민자 여성이 어린 아들을 껴안고 국경을 지키는 멕시코 국가방위군을 향해 애원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관세를 무기로 중미 이민자를 차단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지난 6월 국경에 국가방위군을 배치해 강력한 이민자 억제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어제부터 장맛비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빗길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지금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중부와 영남 지방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 비는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장맛비 상당히 깁니다. 한때 오락가락하는 곳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오늘과 내일 또 모레까지 전국에 계속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의 경우 길게는 일요일까지 내리겠습니다. 당연히 비의 양도 많고요. 지역에 따라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네, 중부지방에 최대 400mm의 비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예보가 어제 나와서 바짝 긴장을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비가 예상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 남부를 비롯해서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북부에 최대 400mm 이상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 최대 250, 남부지방은 100mm 정도로 비교적 양이 적겠습니다. 네, 400mm면 굉장히 많은 양이고 일시에 그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피해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더위가 계속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조금 시원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동해안과 영남 지방에 여전히 폭염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오늘 강릉과 대구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조금 기온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습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후텁지근해서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28도, 전주 31도, 광주가 29도가 되겠습니다. 네,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더위도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출근길 시민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들어봤는데요. 비 내리는 출근길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양말과 신발이 다 젖었다는 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비가 오면서 안전유의 문자가 왔지만 출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직장인의 애환을 토로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정보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네, 오늘 날씨 키워드는 전국 장맛비, 동쪽 무더위입니다. 계속해서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고요. 동해안과 영남 지방 등 동쪽 지역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를 드리고요. 김연아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목요일 아침 7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로 전해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이후 한 달 반여 만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걸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새벽이었고요.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을 발사했습니다. 430km가량 비행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졌는데요. 보도국 다시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발사체인지 지금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당국이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동해로 쏜 미상의 발사체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모두 2발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쯤에 쐈고요. 비행거리는 약 430km입니다. 비행거리와 비행 패턴으로 미뤄봤을 때 지난 5월에 발사한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이 미사일이 맞다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고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을 북한이 계속 시험 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참은 발사체 세부 사항에 대해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와 미 국방 당국도 일단은 단거리 발사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은 미 국방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지난 5월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이후 처음이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당시 회동 때 양국 정상은 2, 3주 안에 북미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무 협상 재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에서 이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폭력이 악순환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콩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서 공지가 하나 나왔죠. 관광과 관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계기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흰 옷을 입은 건장한 사람들의 무차별 폭행. 지난 21일에 있었고요. 이른바 백색 테러라고 불리는데요. 이로 인해서 최소 45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송환법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또 격해지자 홍콩 주재 총영사관은 우리 국민에게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에는 방문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에 검은 옷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경찰이 시위대로 오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시위 장면을 촬영하는 건 시위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유의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해선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또다시 바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13일 잔혹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이른바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 사건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청원 글까지 올라왔고 오늘 아침까지 5만 8천여 명이 동의하는 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서 동물 학대 처벌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됐는데 구속영장은 어제 기각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향후 재판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두 분 모두 판사 출신들입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왼쪽에 오동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판사 출신이시니까 내가 담당 판사라면 이렇게 판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판결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징역형 선고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가능하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실형 선고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현행 법에서 생명체로 규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재산 또는 물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형도 동물보호법의 경우는 징역 2년 이하, 재물손괴로 처벌하더라도 징역 3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제 동물도 사람에 준하는 생명체로서 보호돼야 된다, 소중하게 보호돼야 된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됐을 때 네. 비로소 어떤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오동훈 변호사께서는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만큼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사안에서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택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범죄 그 범행 동기에 있어서 지금 좀 어떤 범행 방법에 있어서 좀 잔인성이 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물 보호 강의 수강 명령을 붙여서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어쨌든 사안이 중대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의 그 공분을 산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혹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당시 현장 CCTV에 찍힌 영상들을 보면 이 남성이 39살 정모 씨라고 합니다. 고양이를 잡고 수차례 내던지고 패대기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사체는 인근 수풀에 버렸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앞서 서기호 변호사께서 이 동물을 생명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하고 재물손괴 혐의 두 가지 혐의가 일단 적용이 됐잖아요. 네. 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건 뭐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뭐 재물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까? 현재 법조계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해서 사람에 준하는 생명체로서 별도로 규정을 해서 예를 들면 동물을 살해했을 때는 살인죄처럼 동물 살해죄 이런 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재물손괴죄로 처벌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재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재물, 재산, 그러니까 동산이죠. 부동산이 아닌 동산. 그래서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국민의 법 감정과 좀 동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 변호사께서는 이걸 재물이 아니라 생명체로 보고 엄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법은 그 독일 민법과는 달리 독일 민법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지만 동물보호법을 자세히 보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물보호법의 법의 정신을 고려하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에 담당 판사라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뭐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또는 뭐 징역 1년에 뭐 징역 집행유예 2년 뭐 이런 형태로 집행유예 선고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 그 강아지의 주인이 따로 있었고 그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려동물로서 자신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동물 학대에서는 넘어서서 그 사람, 그 주인에 대한 피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실형 선고는 아직 사회적 어떤 인식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벌금보다는 엄히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유예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시고요. 자, 오동훈 변호사께서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서 변호사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저 같으면 범죄의 그 동기를 좀 자세히 살핀 다음에 지금 또 특히 또 그 피해자 그 지금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가해 의사가 있다면은 뭐 꼭 실형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저기는 이 사안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거기다가 저는 꼭 동물 보호 강의 한 80시간 이상을 꼭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법원 실무에서는 동물 보호 강의라는 그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 사건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역시 오 변호사께서도 뭐 강하게 처벌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자, 이 남성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양이를 수차례 집어 던지고 이런 잔혹한 수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세제로 보이는 그 가루가 묻어있는 고양이 사료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서 말씀들을 하셨고 뭐 형량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계획적인 범행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오 변호사님부터 이번에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그 행위자가 밝힌 범죄의 동기가 범행의 방법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뭐 개체수를 줄이겠다는 이제 동기를 밝혔는데 범행의 그 잔인성 그런 방법에 비춰보면 그
단서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좀 그런 점을 꼭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전력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형량에? 네, 그래서 지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앞으로 동종의 범행을 하면 이제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엄중한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이제 그런 전력이 없다면 이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기호 변호사께서는 전반적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과거의 전력도 얘기가 나왔고요, 계획성도 나왔고요. 또 다른 부분들 고려해야 될 게 없을까요? 저는 추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 가해자가 이 고양이를 그 주인이 있는 그 주인 입장에서는 거의 가족처럼 여기고 있는 반려동물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뭐 고양이 여러 마리, 7마리 중에 한 마리였다고 하니까요. 그냥 키우고 있는 고양이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했는지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 가해자가 그런 7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7마리 모두가 다 주인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가족처럼 느끼는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강아지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것은 그 가해자에 대한 그 가해자 본인에 대한 어떤 피해를 가한 것도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좀 형량을 정하면서 좀 더 가중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에도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에쿠스 차량에 개를 매달고 운행을 했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그런 모습들이 공개가 돼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바가 있었는데 이런 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벌금형 정도에 그치거나 아니면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들이 꽤 많았잖아요. 어땠습니까? 과거 판례들을 살펴보면 말이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가 뭐 그렇게 몇 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벌금이 많이 선고되었는데요. 어떤 이 판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 법감정, 법의식을 반영하는 것인데 현재 그 반려동물들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같이 영장이 청구된 경우와 같이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이 높은 양형으로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서기호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동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졌고 그래서 판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뭐 판례가 모든 선거 그 사건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서 좀 더 강력한 판례들이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대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법원이나 지금 현재 법률이 아직 그 상황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동물을 생명체로 규정하지 않고 그냥 재산, 뭐 물건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 주인이 그 동물을 굉장히 가족처럼 여기고 그래서 동물이 사망했을 때 우리 가족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애도하는 굉장히 슬픔에 젖은 그런 경우처럼 그런 경우에 그 동물을 살해한 경우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실제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 동물 학대를 방조하거나 그냥 지켜본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그동안에 보면 꽤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땠습니까? 학대 방조 혐의 말이죠. 네, 뭐 방조자니까 주 행위자보다는 낮게 처벌돼야 되지만 어쨌든 이 동물 학대 행위는 그 옆에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피해가 크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방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작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2018년 9월 13일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인데요.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가지고 도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1,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도 이 동물 보호에 대해서 지금 획기적인 판결로 답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의 그 법의식도 굉장히 고양돼 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4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나온 판결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말이죠. 그때도 이제 그 개 학대 사건이었었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게는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 권리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때요, 변호사님? 해외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동물을 이미
생명체로 규정을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앞으로 동물보호법과 관련해 가지고 뭐 개정 움직임들은 없습니까? 좀 더 강화된 제가 좀 처벌을 말씀드리자면 위해서. 제가 국회 4년 근무 재직할 때에도 동물보호법의 개정 움직임들이 있었고 저희도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만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과거에 동물에 대해서 뭐 물건으로 뭐 재산으로만 취급했던 것을 반성에 고려해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차츰차츰 강화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냥 동물 보호 수준이지 동물을 생명체로 규정해서 동물에 대한 살해 부분을 별도로 재물성계죄가 아닌 동물 살해죄 형태로 별도로 처벌한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 정도 수준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동물보호법 강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 변호사께서 동의를 하실 거고요. 구체적으로 법을 좀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될까? 이런 규정을 좀 더 넣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민법이 아니라면 네. 우리 동물보호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인 규정을 두는 것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지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거 벌금형 정도로 좀 격상해서 동물 유기 행위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피해를 좀 엄단하는 것이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그에 맞춰서 처벌도 좀 강화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까지 5만 8천여 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붙잡아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분들이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그리고 오동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열한 공방과 국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우리 측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일본 측 대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우리의 제안도 회피했습니다. 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WTO 일반 이사회 이튿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논의는 11번째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실장은 164개 회원국을 상대로 약 10분에 걸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왜 부당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명백한 WTO 규범 위반이며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며 일본을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조치가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외교적 보복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며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야마가미 신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에게 제네바에서 직접 만나 양자 협의를 열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That clearly shows Japan has not confidence or even courage to face what Japan has done. 일본이 1대1 협의를 왜 어떤 이유로 거절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게 우리 측 입장입니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한일 양국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중재에 나설 걸로 예상됐던 미국을 포함해 다른 회원국들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WTO 제소도 적절한 상황과 계기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 볼만한 영화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유정 영화평론가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요즘 뉴스로 연일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게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거기에 반발해서 시민들의 그 일본을 향한 불매 운동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목을 받을 만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이제 다큐멘터리 주전장, 말의 전쟁터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네.
미키데자키 감독의 작품이고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영화니까요. 얼핏 생각하면 한국인들은 모르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화를 보시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말해줘요. 가령 일본의 굉장히 우국 인사들, 뭐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우익 인사들, 그들은 우리가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를테면 위안부 증언도 전부 거짓말이고 심각하게는 한국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다라는 식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역사 왜곡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인사들이 잘못된 발언을 하고 이제 보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놀랬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한국 측의 어떤 입장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일본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잘못 전달되고 있고 더 심각한 거는 일본의 10대 인터뷰가 나오는데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가령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일본의 그 역사가 전혀 전달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한국인에게 더 놀라운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보니까 왜 일본 우익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고 할까라는 이 생각에서 이 일본인, 일본계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일본에서는 상영 중지 소동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어느 한쪽의 주장을 얘기하고 반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여준다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신 감독이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를 다뤘었냐면 처음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일본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반발을 겪게 되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그렇다면 나랑 비슷한 처지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신문 기사로 다뤘던 기자가 엄청난 테러의 위협에 시달리는 걸 보면서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뭐 피해자 혹은 가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두고 어떤 말들이 오가는가를 말을 추적하고 있는데 그 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놀랍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영화도 있습니다. 어제 개봉한 나란 말씀이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저작권 침해 논란도 있었고. 감독이 이제 조철영 감독인데요. 1959년생이신데 이번에 영화계에서 많은 제작도 하고 그리고 어떤 각본도 쓰셨지만 감독으로는 첫 데뷔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자면 이제 60이 넘으신 나이에 이제 첫 데뷔를 해서 이제 개봉하게 됐는데요. 이야기는 세종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짐작하시겠지만 한글 창제의 뒷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사실은 발음 기호를 따서 이제 우리 발음 기관의 모습을 따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정설인데요. 이제 어떻게 발음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은 어떤 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종이라는 인물 자체가 지금으로 말하는 당뇨병에 굉장히 시달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병세와 함께 그 어려움 같은 것들을 다뤄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사대부의 나라로 시작된 어떤 조선에서 그리고 어떤 민중을 위한 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대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그 당시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픽션으로 허구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영화 이슈를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라말싸미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요. 생각을 해보면 1000만 관객 넘은 영화도 있었어요. 왕의 남자가 맞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왕의 남자 같은 경우도 이제 역사 실록에는 이라고 불렀던 너라고 불렀던 어떤 광대가 하나 있었다. 한 줄에서 시작된 이야기고요. 이제 연산군이 우리가 잘 알기에도 좀 그렇게 덕성스러운 왕은 아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심각하게 어떤 성적 정체성의 문제까지 고민을 하는 그런 왕으로 그려지고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광대놀이와 그 왕의 어떤 점에서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던 그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팩션으로서 즐겼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관상이라는 작품도 잘 아실 겁니다. 관상도 보시면 이를테면 왕이 관상을 보는 사람의 어떤 의견에 의존해가지고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까지 이제 물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점에서 아주 실오라기 같은 역사적 사실에 많은 상상력을 보태서 만든 최근의 역사 영화들이 더 인기를 얻고 있고요. 이제 고증이라기보다는 좀 상상력을 즐기는 측면에서 역사 영화가 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사를 다룬 영화들도 또 많았었잖아요. 상당히 많죠. 암살이나 밀정 같은 경우에도 일제강점기를 다루고 있으면서 실제로 존재했었던 여러 항일 투사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김원봉 같은 경우에도 영화에 처음 등장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밀정에 나왔던 그런 밀정 역할을 했던 그 인물도 사실 역사적 배경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근대사까지 오게 됐고 또
곧 있으면 개봉하게 될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에도 네네.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TV 드라마에까지도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것들을 보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했지만 완전히 똑같이 만든다기보다 그 격동의 세월을 살았던 어떤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품들로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 영화들이 뭐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지만 또 논란도 있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아요. 뭐 네. 역사 왜곡 논란이라든가. 거의 늘 있어 왔다고 할 수 있을 듯한데요. 또 이번에 또 나라마 싸움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에게 정체성이자 자존심이기도 한데 한글 문제와 연결돼서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글 창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이제 창제설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주류 역사에서는 당연히 이제 세종이 창제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른 상상력들을 이제 집어 넣어서 이를테면은 어떤 이제 스님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았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역사 영화가 나왔을 때마다 역사적 왜곡 문제는 늘 좀 거론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이건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허구적인 모습입니다. 가령 영화 사도에서도 그 정말로 영조가 그렇게 성격이 네. 불같았는지 아니면 들을 때마다 귀를 씻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영화적 해석으로 즐기는 것처럼 좀 픽션, 그러니까 일테면 픽션, 허구의 일부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제 강유정 평론가랑 얘기하면서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게 뭐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만든다고 해서 모두 좋은 반응도 아니고 다 각각 다른 성적을 맞습니다. 왜 네. 내느냐. 이제 관객들의 눈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천만 영화도 꼭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만 영화 올해 벌써 이제 4편이나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참 드문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로 보통 산정을 하잖아요. 근데 천만이라면 그 중에 5분의 1이 봤다라는 건데 올해 첫 번째 그 천만 영화는 이제 극한 직업에서 네.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기생충까지 천만을 나왔는데 장르도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잠깐 얘기 나눴던 알라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벤져스도 있고 다양한 오락 영화들이 좀 배치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제 기생충이 여기에 천만 영화에 들어갔다는 게 좀 독특한 어떤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의 취향이 상당히 다양해졌고 한편으로는 네. 한국인이 굉장히 즐길 거리가 거의 영화가 대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동차 시장에서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게 SUV 차량인데요. 채구가 줄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차가 선보인 소형 SUV 셀토스입니다. 출시 전 5,000대가 사전 계약됐습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는 하이클래스 소형 SUV를 표방을 하면서 굉장히 고급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비슷한 크기의 소형 SUV 베뉴를 출시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소형 SUV는 체구는 작지만 반자율 주행, 차선 이탈 경보 등 첨단 전자장비를 갖춘 게 특징입니다. 첫 차를 SUV로 장만하려는 20, 30대 젊은 층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쌍용차의 소형 SUV 티볼리도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소형 SUV 시장에 뛰어드는 건 그만큼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3만여 대에 불과했던 판매량은 지난해 15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5년 사이 5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율도 갈수록 낮아지면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SUV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울산 현대가 상주 상무와 비기면서 선두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울산은 상주에 2대1로 앞서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울산은 믹스와 김보경의 결정적인 슈팅이 잇따라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곳곳에 장맛비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영남 지방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대체로 밤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 지방은 길게는 일요일까지 계속되면서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많게는 400mm 이상, 그 밖에 중부 대부분 지역에 최대 250mm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대비 잘하시고요. 반면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은 비교적 양이 적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지방에 계속해서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강릉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로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비는 일요일에 모두 그치겠지만 이후에도 장마 전선의 이동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ARF를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이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고위급 회담은 무산됐습니다. 북한 외무상이 ARF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보이는데 매우 이례적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열한 공방과 국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우리 측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일본 측 대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우리의 제안도 회피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4분과 57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430km로 지난 5월 9일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한국과 러시아가 오늘 서울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합니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늘부로 임기가 시작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